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이 K9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으로 무패. 3. 미국의 행동은 어리석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가 러시아에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나토 동맹국 간의 연합훈련인 아나콘다 23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장장 20여일에 걸쳐 치러지는 초대규모 훈련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에는 루마니아, 스웨덴, 발트 3국 등 폴란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프랑스, 미국같이 나토의 핵심 주축국들까지 대부분 참여했는데요. 또한 규모가 규모인 만큼 F-16, PZW-3 등 공중전력부터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레오파르트 2에 심지어 M1 에이브람스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나토의 현역 전력이 모두 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가 아나콘다 23에 2022년 말, 2023년 초 각각 인도받은 K9 36대 중 일부를 동원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K9 차체에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을 얹은 아즈크라프까지 대거 동원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폴란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포병 화력을 단 한 번의 훈련에서 모두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훈련이 어디서 진행 중인지 말씀드리면 대충 눈치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나콘다 23의 훈련장은 크게 드로우스코 포모르스카, 오디시즈, 유스트카, 노바덴바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폴란드 북부에 위치했음을 말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나콘다 23의 목적이 발트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의 대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러시아입니다. 그도 그렇게 아나콘다 훈련은 태생부터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 개최된 아나콘다 16은 크림반도 합병 사태, 돈바스 내전 등 탓에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당장 동원된 병력만 무려 3만 천여 명에 달했고 전투기 105대, 함정 12척 등 약 3,000대 이상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아나콘다 16에 참여했다는 게 러시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는데요. 당시에도 러시아는 폴란드 북부에 위치한 월경지 칼리닌그라드 9K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는 등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스칸데르의 사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요. 그만큼 아나콘다 훈련이 러시아의 아픈 곳을 제대로 후벼 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23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상이 아니라 해상의 주요 무대일 뿐인데요. 바로 발트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닌 러시아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항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해빙선이 없으면 제대로 운항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얼지 않는 항구, 이른바 부동함이 손에 꼽을 만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416 칼리닌그라드가 그런 부동항인데요.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러시아가 발트해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하나인 발트 함대의 모왕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런 칼리닌그라드의 보급기지를 담당했습니다.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오직 해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긴 하지만 여기에 발트 함대의 막강한 군사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경지라는 핑계로 작게는 발트 3국, 넓게는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의 영해까지 전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압박 등으로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만 봐도 2022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즈크라프 104대가 주력 자주포였습니다. 이외에는 체코슬로와키아산 152mm 자주포 SHKH-VZ-77,
단합 108대. 1974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2SL 그보즈니카 122mm 자주포 198대가 전부였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최대 사거리가 20km 남짓에 불과한데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나 소련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던 폴란드의 역사를 생각하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한참이나 부족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도 우하등선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사력의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생겼고 이미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을 넘은 마당에 그런 게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와 무기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과 K9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K9A 사양 직도인만 48대고 K9A 기반인 K9PL은 무려 624대에 육박하는데요. 이 덕에 폴란드 포병이 비로소 제 멍치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춰가면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칼리닌그라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스트카에서 치러진 훈련을 보면 K9와 크라프가 해변에서 기동과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K9가 해변같이 무른 땅에서도 해안포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 미치고 팔짱 뭘 노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발트해는 워낙 작은 바다기 때문에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의 영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이 영해를 막아버린다면 러시아는 부동항을 소유하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 위해 폴란드가 선택한 게 다름 아닌 K9입니다. 일례로 칼리닌그라드에서 유럽으로 상륙하려면 폴란드, 스웨덴 사이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유스트카 해안가에 K9가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스웨덴을 경유해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 또한 만만치 않게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콘다 23 종료 후 나토 연합군은 그대로 스웨덴의 오로라 23 훈련까지 참가할 예정인데요. 즉 폴란드와 스웨덴이 마치 수문장처럼 양쪽에서 러시아의 유럽 진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닌그라드 국병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마음만 먹으면 K9로 칼리닌그라드 출입 항로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상 폴란드군의 K9이 칼리닌그라드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게 K9는 A1 사양부터 이미 해안포로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중률인데요. 기상 조건, 화학만 확실히 수반되면 K9의 초탄 명중률은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세 자리의 평균 명중률이 20% 언저리라는 걸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사실 이건 K9의 특이한 경우입니다. 애초에 자주포의 명중률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포병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역 지하에 있지 특정 목표물 타격은 포병의 역할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은 50제곱미터에 달해서 해당 범위 내에만 포탄을 탄착시킬 수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표적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파편에 의한 타격이 불가능하므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K9는 단연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경우 이 해안포로서의 가능성이 K9도 입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K9가 이집트에서 진행한 화력시험 당시 15km 밖에 해상에 떠있는 40제곱미터의 표적을 명중하면서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통상적인 고속정의 길이가 40m, 초계함은 100m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K9의 명중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상시험에서도 전차 크기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면서 조준 파괴라는 자주포의 신개념을 열었습니다. 이런 명중률에 반해서 이집트는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건데요. K9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중률이 뛰어나다 해도 사거리가 부족하다면 애초에 타격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K9의 사거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15의 랩탄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55km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사거리 연장탄 M982 엑스칼리버의 50km보다 월등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PZH-2002V 랩탄을 사용해서
76-76km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입한 한 줌의 물량에도 제대로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기술 실증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V-랩탄은 라인메탈과 남아공의 대내리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포탄이라 보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포탄부터 자주포까지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K9A 사양이 개발되면서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90발, 1시간 지속 사격 시 분당 4-6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응하려면 더욱 신속한 초기 제압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덕분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선 K9A에 포탄 자동 이송 장치를 탑재,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해 발사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과정에서 K9의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K9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PZH-2002 레오파르트 전차의 차체를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반면 K9는 전용 차체를 채택해 비교적 쾌적한 내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 승무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특히 PZH-2000의 경우 폐쇄기까지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승무원의 경우 장약 장전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독보적인 성능으로 주 무대인 지상을 장악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증명한 K9의 또 다른 미래가 유럽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일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일화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의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도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망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의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일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받치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에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3개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라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라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라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사 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게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되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cc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의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일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실시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 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 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능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올레드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올레드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올레드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올레드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올레드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올레드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비오이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올레드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비오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비오이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 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비오이는 올해 애플의 올레드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올레드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올레드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 은행의 특별 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비오이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비오이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비오이는 양품 비율, 즉 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비오이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비오이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비오이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비오이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비오이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대안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오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비오이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비오이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비오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오이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의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 2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봉쇄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